안녕하세요. 리지의 ASMR 오디오바 리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책은 이기주 작가의 신간 산문집 보편의 단어입니다. 이기주 작가는 언어의 온도, 말의 품격 등 밀리언셀러 작가로 유명한데요. 작가는 이 책에서 삶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건 낯설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익숙하고 평범한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떠받치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삶의 풍경이 어떠한지를 새삼 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 이기주의 보편의 단어 들려드릴게요. 1장.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고귀하다. 일상, 불행의 반대. 한국인에게 삶이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불행하다고 답하는 쪽이 훨씬 많다. 불행하다는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 불행한지 질문하면 대답은 제각각이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불행감을 느낀다는 이들도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라는 바람이 일상의 들판을 휩쓸고 지나가면 평온하던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마음이 어그러지는 순간 우린 덧없는 상념 속으로 빠져든다. 그러면 일상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론 나와 내 주변을 돌볼 여유마저 잃는다. 매일 하던 운동과 산책을 거르기도 하고 가족이 웃으며 건네는 아침 인사에 건성으로 답한 채 무표정한 얼굴로 집을 나서기도 한다. 사람은 마음을 잃어버리면 자칫 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홀로 불행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잡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일수록 남들처럼 행복해지려 애쓰기보다 마음의 균열을 메우고 일상을 정돈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하는지 모른다. 불행의 반대는 행복이 아니라 일상에 가깝다. 평범. 남들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 집 근처 카페에서 4타수 4안타를 기록했는데 그중 하나가 홈런이었어. 평소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의 입에서 종종 흘러나오는 문장이다. 장소에 상관없이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업무를 보는 소위 디지털 유목민 입장에선 작업이 잘 될 것 같은 공간을 찾아가는 일은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는 일과 비슷하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간 카페에서 일정 분량의 원고를 쓰면 진루타, 의미 있는 글감이 떠오르거나 막힘없이 글이 술술 써지면 홈런이라고 마음속 기록지에 표시하곤 한다. 그렇다면 노트북 작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소문을 듣고 방문한 카페에서 몇 줄 쓰지 못한 채 머리카락만 쥐어뜯다가 쓰디쓴 커피만 마시고 나왔다면 그날은 헛스윙 또는 삼진으로 기록된다. 이쯤에서 누군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냥 과거에 홈런을 날렸던 카페를 꾸준히 방문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말이다. 그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작업실이 따로 없는 내가 공간이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는 명제를 가슴에 품고 일부러 찾아가는 카페의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다. 1. 가사 없는 음악이 흐른다. 2. 책상과 의자가 불편하면 안 된다.
3. 통창으로 밖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각각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지극히 평범한 조건이다. 문제는 위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카페가 드물다는 사실이다. 어쩌다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곳, 즉 창문 바깥의 풍경과 은은한 연주곡을 벗삼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좋은 카페가 눈에 들어올 때도 있지만 평일에도 노트북 가방을 짊어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탓에 그런 곳에선 느긋한 마음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다. 마음에 드는 카페라고 해서 너무 자주 가는 것도 곤란하다. 카페 주인장과 필요 이상으로 친해져 노트북을 펼치기도 전에 대화를 나누느라 작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때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처음엔 날 알아보지 못하던 카페 주인장이 어느 날 갑자기 빙그레 웃으며 다가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경우도 있다. 이때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단순히 일상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라면 나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고민이 있는데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장화 신은 고양이처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날 바라볼 땐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평소처럼 머릿속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생각을 한 줄의 시처럼 간명한 문장으로 뽑아내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를 지닌 카페를 찾아간 날이었다. 옆 테이블에서 회사 동료로 보이는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들려왔다. 일행 중 한 명이 말했다. 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야. 옆에 있던 누군가가 미간을 찌푸리며 대꾸했다. 평범? 솔직히 말해봐. 정말 평범한 걸 원하는 거야? 아니면 여러 조건이 평균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원하는 거야? 평범한 삶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평범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다. 옆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던 나도 덩달아 숙연해졌다. 누구나 하늘을 향해 고개를 치켜들고 중얼거린 경험이 있으리라. 내가 원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거야 라고. 평범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특별하지 않다는 걸까? 평범의 사전적 정의는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라는 뜻이다. 대체로 중간 보통 같은 말과 동의어로 쓰이지만 그 뒤에 삶이 결합하는 순간 사회적 맥락을 지닌 단어로 돌변한다. 남들만큼이라는 단서가 따라붙는 탓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평범한 삶은 무난한 일상을 반복하는 보통의 삶을 가리키지 않는다. 웬만한 삶의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돼야 혹은 어떤 수준이나 대열에 속하진 못하더라도 크게 뒤처지지 않아야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는 이유는 뭘까? 본래 인간 욕심의 지향점이 평범보다 높은 곳을 향하는 데다 대부분 현대인이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평범의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어쩌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되뇌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문장에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겠다는 경쟁의식과 함께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으려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의 목표를 두고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사회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목표에 닿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한편에는 뼈저린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한마디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기 위해선 평범하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평범하게 살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다. 2장. 하나의 면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없다. 시간, 세월의 바람. 어머니는 10년 넘게 이석증을 앓고 있다. 요즘도 가끔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다며 어지럼 증세를 토로하신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상체가 호전되곤 하지만 질환 자체는 뿌리 뽑히지 않아서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얼마 전 어머니가 이석증으로 쓰러지셨다. 어머니와 나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빨리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인지 실제로 속도를 높여 도로를 내달리는 구급차가 달팽이처럼 더디게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일반적으로 병이 위중하여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의 생과 사를 좌우하는 변수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는 시간이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시간을 단축하는 일이다. 따라서 구급대원은 아픈 사람을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들은 환자의 시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삶의 물꼬를 튼다. 환자의 시간이 막다른 길로 흐르지 않도록 애쓴다. 이날 구급대원과 병원 의료진의 대처 덕분에 어머니는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어머니는 다음 날 오후에 퇴원했다. 그는 당부했다. 이석증 환자는 제때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식단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짠 음식은 당분간 먹지 마세요. 퇴원 절차를 마치고 우린 1층에 있는 카페로 이동했다. 음료를 주문하면서 어머니를 슬쩍 쳐다봤다. 평소보다 구부정한 자세가 어딘지 애달팠다. 순간 어머니가 앉아있는 자리 벽면에 단출하게 적혀있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아픈 어머니를 바라보며 수없이 떠올렸던 문장을 누군가가 날 대신에 간명하게 정리해 놓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눈길을 잡아당겼다. 당신이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당신 곁에 있겠다고 약속할게요. 이 문장은 내 머릿속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됐다. 어머니가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내가 어머니를 위해 시간을 건네줄게요. 살아가는 일은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스쳐 지나가는 일의 총합일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곁에 머물기 위해선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존재하는 경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즉, 타인과 시간을 공유해야 한다. 다만 현대인은 분주하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시간에 쫓기며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스스로 시간 빈곤층을 자처하며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두고 늘 고민한다. 때론 시간의 무게를 측정하기도 한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무겁다고 여기고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과의 시간은 가볍다고 여긴다.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 하지만 제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귀하게 사용할지라도 시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역전되지 않는다.
시간은 결코 인간에게 끌려다니는 법이 없다. 시간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근엄하게 내려다보며 흘러갈 뿐이다. 인간은 시간의 보폭을 따라잡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때가 되면 세월의 바람에 으깨어져 시간의 바깥쪽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만다. 그렇게 언젠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 우리가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뿐이다. 그 안온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느끼며 삶의 허물을 가라앉힐 수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시간 속에선 흔히 말하는 추억이 생겨난다. 추억에는 그것이 생겨날 당시의 온기가 묻어 있다. 그래서 세상 풍파에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다. 사람들이 바쁜 와중에도 각자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는 이유도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그 순간을 다시 꺼내 현재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다. 복잡, 난해하게 얽혀있는 것들. 난 병원 수술실 앞에서 오랜 시간을 서성이며 세월을 건너왔다. 어머니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기주야, 난 너 같은 아들 만나서 좋았어 라는 문장을 들려주셨다. 마음의 주인 중에서. 어머니는 여러 질환을 앓고 있어서 입원을 자주 하는 편인데 그때마다 난 간병인을 따로 구하기보다 될 수 있으면 직접 병구안을 한다. 간병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돌봄과 간호의 의미를 지닌 영어 단어 케어는 고대 게르만어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엔 마음의 부담이라는 의미가 녹아있다. 간병인이 감내해야 하는 부담과 스트레스는 실로 엄청나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오랜 기간 돌본 사람의 심신이 지쳐 도리어 병을 얻는 경우도 허다하다. 혹자는 말한다. 어쩌면 간병은 환자든 보호자든 둘 중 한 명이 생을 마감해야 끝나는 전쟁인지도 모른다고. 몇 달 전의 일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 어머니가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번에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덤덤한 척 했으나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신이 조금씩 지쳐갔다. 수술 결과를 기다리며 병실 근처를 서성일 땐 나도 모르게 시름과 미안함이 뒤섞인 한숨을 땅이 꺼질 듯이 내뱉었다. 젊은 시절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느라 정작 당신의 몸을 돌보지 못한 탓에 나이가 들수록 이런저런 병을 달고 사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식된 입장에서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치지 않는 비가 없듯이 사라지지 않는 감정은 없는 법. 어머니의 수술이 잘 마무리되자 마음을 뒤덮고 있던 미안함이 걷히기 시작했다. 미안한 감정이 흩어져 사라진 자리에 급한 불을 껐다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행복감이 차올랐다. 퇴원 절차를 밟기 위해 수납처에서 병원비를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휴대전화에서 카드 승인을 알리는 딩동 소리가 울리자 가슴 한쪽에 희미한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마음이 환해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어머니를 여러모로 보살필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꼈다.
어머니가 입원한 날부터 병원을 나설 때까지 내 마음의 상태는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종잡을 수 없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고마움과 미안함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감정이 한데 포개져 그야말로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였다고 할까. 어쩌면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이 그러할지도 모른다. 예컨대 사랑하던 연인과 헤어진 사람은 대개 그리움과 미움이 혼재된 감정에 사로잡히곤 한다. 또한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앞둔 사람은 후련함과 섭섭함이 버무려진 묘한 감정을 안고 마지막 출근을 하기 마련이다. 아마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감정을 칼로 자르면 시루떡을 반으로 자른 모양처럼 다양한 감정들의 단면이 다층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살아가는 일 자체가 난해하게 꼬여있듯이 말이다. 3장.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안아준다. 위로. 괴로움을 덜어주는 행위. 신문을 볼 때 사회면과 국제면을 정독한다. 국내는 물론이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또 어떻게 흩어지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상에서 글감을 건져 올려 소소한 글을 쓰는 내게 필요한 과정이다. 몇 해 전 국제면 기사를 읽다 눈을 떼지 못하고 멈칫한 적이 있다. 영국에서 아서라는 6살 아이가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사건을 다룬 기사였다. 당시 영양실조 상태였던 아이의 몸에선 수백 개의 멍이 발견됐다. 가정용 CCTV에 아서의 마지막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배고픔에 잠을 이루지 못한 아서는 서럽게 흐느끼며 도와달라고 외쳤다. 어둠 속에선 어떤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아서는 밤새 울부짖었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 기대다라는 뜻을 지닌 한자 의는 사람 인과 옷 의가 합쳐진 형태다. 사람이 추위를 피하려면 옷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만큼 인간은 부서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쉬운 존재다. 살다 보면 온갖 종류의 추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휘몰아 때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옷이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니다. 우린 괴로운 심정을 하소연할 곳이 없거나 홀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닥쳐올 때면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우곤 한다. 삶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절감하면서. 그나마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타인에게 격려와 응원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날 수 있어 힘들 때 언제든 그들에게 기댈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이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위로의 언어를 들려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예전만큼 주목받지 못한다고 할까? 이에 반해 매운맛 잔소리를 쏟아내며 대중의 각성과 분발을 독려하는 전문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앙받는 분위기다. 숨 쉴 때마다 쓴소리를 내뿜는 독설가들이 미디어와 강연 시장을 누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외친다. 위로를 통해 현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위로라는 낯간지러운 말은 이미 오래전에 시효를 다했습니다. 글쎄다. 아무리 내면이 강인한 사람도 삶이 흔들릴 땐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의 마음을 비스듬히 기대고 싶어 하기 마련이다. 삶의 들판에 찬바람이 몰아칠 때 순전히 자신의 온기만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남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며 홀로 견디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덜어 있기는 하지만 실은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조차 누군가에게 건네받은 온기로 현실을 버티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부터 그렇다. 평소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어지간해서는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하소연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힘겨운 하루를 보낸 날에는 나 아닌 다른 존재의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런 날이면 오늘 내 마음을 적당히 데워준 문장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베개처럼 베고 잠을 청한다. 그러면 현실의 무게에 구겨졌던 마음이 슬며시 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과연 위로란 무엇일까? 상대의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 내가 건네는 모든 말과 행동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저마다 삶이 괴로운 사정과 이유가 다르므로 위로의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위로의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모범적인 위로가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을 듯하다. 다만 무엇이 위로를 방해하는지에 대해선 조심스레 생각을 꺼내놓을 수 있다. 현실성 없는 해결책을 무턱대고 들이미는 이들의 조언. 그리고 고민에 휩싸인 상대에게 멋진 말을 들려줘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이 구사하는 그럴싸한 격언 같은 위로는 슬픔을 달래주지 못한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위로받기는커녕 저항감과 불쾌감을 느낀다. 일정한 중량을 지닌 물체는 굳이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러가지만 위로는 그런 방식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우린 타인을 내려다보면서 위로할 수 없다. 위로의 언어는 평평한 곳에서만 굴러간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선 무턱대고 따뜻한 말을 쏟아내기 전에 상대와 마음의 높이부터 맞춰야 하는지 모른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높은 곳을 향해 고개를 들 힘조차 없는 사람이다. 친밀. 가장 가깝기에 가장 만만한. 영화 헨리 이야기 속 주인공 헨리는 잘 나가는 변호사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의 표본으로 삼는다. 그는 고액연봉을 받으며 호화저택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 돈과 명예만을 향해 돌진하는 헨리에게 가정은 뒷전이다.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붓고 집에 돌아와서는 부인과 서먹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러던 어느 날 헨리는 강도의 총을 맞고 사경을 헤맨다. 헨리는 운 좋게 목숨을 건지지만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는 재활치료에 매달리며 몸과 마음을 추스른다. 옛 동료를 만나 기억을 더듬고 승소한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삶을 되짚어본다. 헨리는 지난날 자신이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해 환멸을 느낀다. 동시에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점차 인간미 넘치는 사람으로 거듭난다.
우린 종종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른다. 일터에서 얻은 스트레스 꾸러미를 집으로 들고 와 가족 앞에서 풀어 헤치거나 별것 아닌 일로 짜증을 내기도 한다. 그저 친밀하다는 이유로 상대를 만만하게 대하다가 실수를 범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상대가 받아줄 거라고 믿다가 분별력과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일까? 일부 심리학자에 따르면 인간은 가장 친밀한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때론 그 정도가 지나쳐 상대를 나로 간주하거나 아예 통제하려 들면서 서로 대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사람은 각자 살아온 궤적이 다른 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기 마련인데 상대에게 내 삶의 기준과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대인관계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믿음도 친밀한 사이에서 실수를 저지르게끔 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다. 우린 물리적 혹은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과 어쩌다 갈등을 겪으면 조만간 화해하겠거니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가족, 친구, 연인이라는 고리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크게 다퉈도 서로를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여긴다. 한동안 담을 쌓고 지내던 사람과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하지만 친밀한 사람과 틀어지면 감정의 골이 깊게 파여 둘 사이의 거리가 더 아득하게 느껴지는 법이다.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 사랑은 서로의 삶을 포개는 일이다. 책장에 꽂혀있는 각각의 책이 저마다의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옆에 있는 책에 기댄 채 비스듬히 서 있는 모습처럼 말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서 내 쪽으로 그 사람을 억지로 끌어당겨선 안 된다. 둘 사이의 공간이 사라져 상대도 나도 힘겨워질 수 있다. 잘못하면 둘의 관계 자체가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 4장. 조금 알면 자랑하고 많이 알면 질문한다. 알다. 진정한 알매 대하여. 내 편견일지도 모르지만 조용한 곳에서 입술을 벌려 숲이라고 소리를 내면 어디선가 서걱서걱거리는 바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숲을 발음할 때마다 귀에 감도는 소리의 잔류감도 부드러워서 마치 숲길을 걷는 상상에 빠지곤 한다. 마음이 절로 가벼워진다. 그러고 보면 단음절 단어만이 지닌 고유한 분위기가 있는 듯하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대화를 나눌 때 중언부언하지 않으면서 유연하고 간결한 화법으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친구 같다고 할까? 누구나 좋아하는 단음절 단어 한두 개쯤 있기 마련이다. 일상에서 난 숲과 함께 특히 결을 빈번하게 구사하는 편이다. 대화를 나누거나 글을 쓸 때도 이 단어들을 자주 떠올린다.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세상의 모든 것은 나름의 결, 그러니까 바탕과 무늬를 가지고 있다. 살아가는 일 자체가 각자의 결을 가다듬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가장 즐겨 사용하는 단음절 단어는 결이지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건 알다의 명사형인 알입니다. 알미란 무엇인가?
안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는 한자 지의 구조를 들여다보자. 화살 시와 입 구가 결합한 모습이다. 모름지기의 참된 알미란 상황과 사물의 본질을 화살이 관역을 꿰뚫 듯 명확하게 헤아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의 언어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사실 알다만큼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동사도 없다. 사람들은 특정한 지식이나 정보를 갖추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을 때 흔히들 안다고 말한다. 자전거를 탈 줄 안다처럼 일정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안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알아와 같이 어떤 인물과 안면이 있을 때도 안다는 표현을 꺼내든다. 다들 다양한 상황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대수롭지 않게 무언가를 안다고 말하기 때문일까? 우리 사회에는 제한적인 정보와 경험에 의존해 성급하게 안다고 단정하거나 얕은 지식으로 특정 영역의 전문가를 자처하며 현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알맹이가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탓에 공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몸소 깨우친 지식이 아니라 타인이 정리해 놓은 정보와 개념을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뒤 마치 자기 것인 양 떠벌리는 이들일수록 더욱 그렇다. 오히려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즉 모르는 걸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적어도 그들은 남을 속이려 들거나 세상에 해악을 끼치진 않기 때문이다. 이른 아침에 산책로를 걷다가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집어들면서 이제 이 꽃에 대한 모든 걸 알게 됐어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다. 뭐든 제대로 알기 위해선 관심을 쏟고 시간을 들여 진득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몇 번의 계절이 지나는 동안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관찰하지 않고서 꽃을 안다고 말하는 건 진짜 알미 아니다. 그저 알고 있다고 여기는 느낌에 지나지 않는다. 질투. 남들 앞에선 안 그런 척하지만. 몇 해 전 평소 알고 지내는 출판인들이 만든 소규모 동호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출판 시장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여느 모임이 그렇듯 특정인을 겨냥한 험담이 오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가령 김 대표 말이야, 돈 좀 벌더니 사람이 변한 것 같아. 우리와 어울리고 싶지 않은지 모임에도 나오지 않잖아. 라는 식으로 말이다. 남의 흠을 들추기 좋아하는 이들은 험담의 표적이 되는 인물 앞에선 눈웃음을 지으며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당사자가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땐 시시덕거리며 조롱을 쏟아냈다. 이번에 그 출판사에서 내놓은 책이 대박이 났잖아. 어이가 없어. 어떻게 그런 소설이 잘 팔릴 수 있지? 출판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통렬히 반성해야 해. 맞아. 난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내가 앉은 테이블에서 특정인을 향한 험담이 날아다닐 땐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런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는 것 역시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름지기의 험담은 처음에 그걸 생산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적극적으로 실어나르는 사람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누군가 상처를 입는 결과로 이어지는 법이다. 나는 험담의 동조자가 되긴 싫었다.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얼마 뒤 모임에서 탈퇴했다. 그들이 남의 흠을 잡아내는데 사활을 걸었던 이유가 뭘까? 혹시 잘못된 길을 걷는 동료 출판인의 행보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듯하다. 험담의 대상이 소위 베스트셀러를 낸 출판사에 국한됐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이 침을 튀기며 토해낸 악담과 비방은 순전히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별 볼 일 없던 작은 출판사가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질투심을 자극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사실 모든 사람은 질투의 복균자다. 질투의 감정을 품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남들 앞에서 잘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질투를 다스리기 어려운 감정이다. 질투는 입구를 찾기는 쉽지만 출구가 헷갈리는 건물과 비슷하다. 제 아무리 타고난 기질과 성정이 온화한 사람일지라도 질투에 휩싸이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평정심을 잃고 만다. 그렇다면 언제 질투의 감정이 마음 밖으로 삐져나오는가? 대부분 사람은 자기보다 터무니없이 큰 의자에 앉은 타인보다 엇비슷하지만 약간 큰 의자를 차지한 타인을 향해 질투의 감정을 품기 마련이다. 또한 질투의 화살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한때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을 겨냥해 날아가는 경우가 많다. 상대와 알고 지낸 세월이 길수록 화살촉은 날카로워진다. 질투의 속성이 그렇다. 5장. 손잡이 없는 칼은 위험하다. 감정, 물 또는 불. 흔히들 물을 가리켜 생명의 근원이라 하고 불을 일컬어 문명의 토대라고 한다. 이 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류 문명사가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는 늘 물과 불 아래 있었다.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재해 사건을 보라. 대개 물난리 아니면 불난리다. 인류는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물과 불 앞에선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때론 물처럼 흐르고 때론 불처럼 타오르는 무수한 감정들 앞에서도 우린 무력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냉철하고 신중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솟구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자신을 위태롭게 만드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 안에서 쉴 새 없이 널뛰는 감정을 거칠게 분류하면 물처럼 스며드는 것과 불처럼 솟구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가령 슬픔과 그리움은 물의 감정이라 칭할 수 있으리라. 물처럼 흘러넘치는 감정이 가슴 깊이 배어들면 전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섬세하게 살피게 된다. 눅눅한 감정이 마음의 눈에 맺혀 렌즈 역할을 하는 덕분이다. 그러면 여태껏 보이지 않던 것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마음속에 새로운 풍경이 쌓인다.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분노와 증오는 불의 감정이라 부를만 하다. 화가 나면 가슴에 불덩이를 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펄펄 끓어오르는 격정 따위가 마음에 있던 다른 감정을 모조리 불살라서 밖으로 내보내는 탓인지 모른다.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 내면의 평온함은 깨지고 만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봐야 할까?
물인가 불인가? 아니면 물도 불도 아닌 그 무엇인가? 사랑은 물의 감정인 동시에 불의 감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신기하게도 사랑은 때론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부드럽고 섬세하게 만들면서도 때론 더없이 뜨겁고 단순하게 만들기도 하지 않나. 단언하건대 사랑은 무엇이든 쌓을 수 있고 무엇이든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다. 분노. 경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누가 봐도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쩌다 화를 내더라도 위험의 직면에 자신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만 적절한 수위와 방식으로 언짢은 감정을 드러낸다.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서일까? 평소 그들의 표정은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처럼 잔잔하다. 물론 이런 사람은 극소수다. 본디부터 타고난 성품이 온화하거나 산속에서 돌을 닦았다면 모를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은 가슴 깊은 곳에서 들끓는 분노와 노여움을 다스리는데 애를 먹기 마련이다. 특히 분노는 마음이라는 집에 불쑥 찾아오는 방문객과 같아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 일단 다가오면 등을 떠밀어 내쫓을 수도 없다. 우린 그저 그 객이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적당히 열어놓고 사는 수밖에 없는지 모른다. 하지만 막상 뜨거운 감정에 휩싸이면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결국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감정이 마음을 점령하는 순간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 감정의 노예가 되고 만다. 지나치게 뜨거운 감정의 칼에는 손잡이가 없는 탓에 막무가내로 휘두르면 나부터 상처를 입게 된다는 서늘한 이치를 망각한 채 말이다. 덥고 습해서 불쾌지수가 높은 어느 여름이었다. 이른 아침에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홍익대학교 정문 부탁드립니다. 순간 기사의 표정이 뜨악하게 굳어졌다. 그는 한숨을 푸푸 내쉬며 말했다. 여기서 홍대를 가려고? 그는 하루 중 처음 태우는 승객이 너무 짧은 거리를 가면 일진이 사납다며 허공에 대고 거친 말을 쏟아냈다. 그가 속사포 랩하듯 내뱉은 비속어들이 택시 안에서 어지럽게 날아다녔다. 평소 같았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쏘아붙였을 테지만 당장 약속 시간에 늦은 데다 오후에 또 다른 일정을 소화해야 했던 터라 요금을 치르고 재빨리 택시를 빠져나왔다. 택시에서 내리면서 나는 지저분한 단어로 범벅된 말의 덩어리를 귀 밖으로 밀어내려고 고개를 흔들었다. 대다수 한국인은 언제든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음속 어딘가에 분노라는 총알이 장전돼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순발력 있게 화를 낼 수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다들 작은 일에 발끈한다. 화를 자긋이 가라앉히려 애쓰기보다 왈칵 성을 내며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갈등 앞에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보다 무작정 떼를 쓰는 사람이 당당히 목소리를 낸다. 다른 한편에선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둔 노여움과 화를 해소하거나 표현할 마땅한 통로와 방법을 찾지 못해
가슴을 치며 소가리를 한다. 그렇다. 우린 지금 경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분노를 푸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과 혐오를 택하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타인을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거나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 악플을 쏟아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자기 행동이 논란을 일으키거나 범행이 적발되는 순간 비슷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화가 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화의 원인과 배경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못하면서 소위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을 나는 기이하게 여긴다.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정말 곤란을 겪는다면 마동석 배우나 추성훈 격투기 선수 앞에서도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그들은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뒤틀린 불만과 내면에 축적된 분노를 일시에 폭발시키는 선택적 분노자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비굴하기 짝이 없다. 뚜렷한 동기 없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에겐 어김없이 외로움이라는 형벌이 가해지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대할 때 독침을 지닌 전갈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전갈과 함께 강을 건너고 싶은 사람은 없다. 강 한가운데서 물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날 홍대 근처에서 볼일을 보고 귀가한 나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집을 나섰다. 한 의료기관이 마련한 기부자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원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했으나 아침에 택시를 탔다가 겪은 불상사가 떠올라 운전대를 잡았다. 30분 정도를 달려 행사장에 도착했다. 난 TV에 자주 출연해 얼굴이 꽤 알려진 의사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그가 내 책을 읽었다며 스스럼 없이 말을 건넸다. 작가님 책에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다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공감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도 환자를 치료할 때 최근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묻곤 해요. 나는 흥미가 느껴져 노래라고요? 하고 되물었다. 그는 의학적인 접근이라기보다 오랜 세월 병원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통해 가다듬은 생각이라며 말을 이었다.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에 누적되면 마음뿐 아니라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억눌린 감정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면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안다. 다만 마음에 쌓인 감정의 잔해를 쓰레기 버리듯 내던지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난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치 고해성사하듯 말했다. 사실 저도 마음의 문을 자주 열어서 지나치게 뜨거운 감정을 밖으로 흘려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화를 돋운 사람이나 원인 제공자에 대한 생각을 떨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돌덩이를 안고 사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사실 저 역시도 누군가를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를 용서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용서는 분노와는 달라서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딱 한 번으로 족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노에는 나름의 관성이 작용한다. 특정한 상황에서 평정심을 잃고 크게 성을 내게 되면 훗날 우리 비슷한 조건에 직면할 때마다 또다시 화를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든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평생 분노에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인간 내면의 에너지는 무한정으로 흐르지 않는 법이다. 한정적인 것은 귀한 것인데 그걸 오로지 분노를 폭발시키는 데만 사용하다 보면 정작 나를 위해 써야 하는 에너지가 바닥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차를 몰아 돌아오는 길, 문득 지난 날을 되짚어 보았다. 분노를 참지 못했던 순간과 분노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다. 기억 속에서 몇 번의 사건과 몇 명의 얼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다만 그때 내가 왜 분노했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뜨거운 감정을 폭발시킬 정도로 상대가 큰 잘못을 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한때는 내 마음에서 불처럼 타올랐으나 지금은 세월의 저편으로 사라진 분노의 흔적들을 좀채 되짚을 수 없었다. 나는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후사경으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마침 예전에 즐겨 듣던 윤상의 달리기라는 곡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근에 내가 목청껏 소리내서 노래한 게 언제였더라? 난 입을 짝짝 벌려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러면서 한동안 마음에 달라붙어 날 지독하게 괴롭혔던 뜨거운 감정들을 육성에 실어서 밖으로 내보냈다. 6장. 저마다 다른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간다. 변화. 다가오는 것과 사라지는 것. 다이어트를 위한 것이든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든 단식은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일이지만 카프카의 소설 단식광대의 주인공에겐 단식만큼 쉬운 일도 없다. 그는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다는 이유로 단식을 식은 죽 먹기처럼 한다. 소설 속 광대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십 일을 버티는 이른바 단식쇼로 한때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쇼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혐오감을 드러낸다. 광대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이 결국 맹수가 그의 자리를 대신한다. 사람들은 동물쇼에 환호를 보낸다. 변화무쌍한 세상이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한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변하지 않는 게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뿐이다. 얼마 전 나는 일상에서 사소하다면 사소한 한 가지 변화를 시도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까지만 해도 집 근처 마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식재료를 구입했다. 어머니가 코로나19 후유증을 앓으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불편한 몸 때문에 외출이 쉽지 않은 어머니 대신 내가 장을 봐야 하는 날이 많았는데 둘이 하던 일을 혼자 하려고 하니 어딘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마트에 가는 일 자체가 내키지 않았다. 나는 국리 끝에 신선식품 배송 플랫폼 중 하나인 마켓컬리를 이용하기로 했다. 식재료를 구매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날 난 스마트폰에 마켓컬리의 앱을 설치한 뒤 어머니와 함께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면서 어떤 먹거리를 구매할지 의견을 나누었다. 일부 뇌공학자는 인간의 뇌가 변화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회피하고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 하지만 살면서 한 번도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 때로 우린 현상을 유지하는 데서 벗어나 자이든 타이든 커다란 변화의 물결과 마주해야 한다. 여기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우선 외부에서 내 쪽으로 밀려오는 밀물 같은 변동이 있을 것이다. 이런 흐름 앞에서 설렘을 느끼는 이들도 있지만 대개는 그 물결에 올라타기 위해 물고기가 팔바닥거리듯 안간힘을 쓴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탓이다. 반대로 육지에서 썰물이 빠지듯 무언가가 자취를 감추는 변화도 있다. 이는 내 곁에 있던 존재나 대상이 닿을 수 없는 아득한 곳으로 홀연히 사라지는 변모이므로 이땐 누구라도 멀어지는 것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 마련이다. 설렘이 아닌 서글픔을 동반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썰물을 닮은 변화에도 나름의 순기능이 있다. 인생의 진폭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익숙한 것에 둘러싸여 안정감을 느낄 때가 아니라 익숙한 것을 빼앗겨 박탈감에 시달릴 때 우리 마음속에선 감정의 파도가 일어난다. 감정이 요동치거나 그것이 마음의 벽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져야 인생의 행로를 바꿀 만한 사연과 동기도 생겨난다. 이는 우리 삶에 내포된 가장 지독한 아이러니다. 최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기에. 육안으로 직접 보고 사야 하는 식재료가 있어서 동네 마트에 갔다. 카트를 밀며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길, 내 앞에서 부부로 보이는 이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자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더 끌고 가는 건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아요. 조만간 결정해요. 사내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통창 너머의 풍경을 몇 초간 내다본 뒤 맥없이 입을 열었다. 난 실패하지 않을 줄 알았어.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지. 그런데 뜻대로 되질 않네. 창업 초보가 업계에서 살아남긴 어려운 것 같아.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실패와 포기 같은 말이 그의 입에서 왜 흘러나왔는지 나로선 감히 짐작할 수 없었지만 누구나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떠올리곤 하는 단어이기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실패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아니, 세상엔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어쩌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인간 삶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다만 실패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은 저마다 다르다.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 있고 참담한 결과 앞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고 도전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도 있으며 실패를 견딜 만한 맷집을 기르지 못해 좌절감과 패배감에 허덕이는 이들도 있기 마련이다. 문득 중고교 시절을 돌이켜보았다. 교실 정면에는 최선을 다하자처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귀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한때는 그걸 가슴에 품고 꿈을 키우기도 했으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가를 뒤늦게 깨닫곤 했다.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노력이나 인내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하지만 인생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은 때도 엄연히 존재한다. 사회 각 분야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노력을 쏟아부으면 이루어질 법한 일은 점점 줄어드는 데 비해 개인의 노력만으론 성취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하면 된다 같은 문장에 서려 있는 도전 정신이 때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구호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다간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인간은 로봇이 아니기에 모든 일에 균등한 에너지를 쏟아가며 최선을 다할 수가 없다. 역량을 응집해서 밀어붙여야 하는 일이 있으면 일은 적당히 완수하되 다음 도전을 위해 다소간의 힘을 비축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거듭된 실패와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황이라면 마른 수건을 짜듯 온갖 노력을 투하해 삶의 에너지를 소진하기보다 포기할 건 신속하게 포기하고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물론 현명한 포기를 통해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선 일을 시작할 때 발휘했던 용기보다 훨씬 커다란 용기가 필요할 테지만 말이다. 지금까지 이기주 작가의 보편의 단어라는 책의 일부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새롭게 해석한 작가의 시선이 인상 깊었는데요. 재밌게 들으신 분들은 책의 전문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